안녕하세요. 자식 농사 나름 잘 지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제 사연은 참 남들이 보면 눈물 쏟게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큰 행복을 찾으며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지금은 비록 제 곁에는 아들 둘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아들들 보면서 사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미를 느끼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결혼해 자식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면 자식 아주 잘 낳은 편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사연이 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막내딸이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였다는 건데요.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 마누라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3살 어린 여자한테 첫눈에 반해 1년을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하자고 했고, 나름 유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방 2칸짜리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죠. 우리 아내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을 낳고 자폐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힘들어하긴 했지만 금방 털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며 짜증 한 번 안 내고 노력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애가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어릴 때는 한 번 오빠들하고 놀고 있으라고 했는데 첫째가 볼 때 막내가 장난감을 위험하게 가지고 놀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글쎄 첫째 머리를 장난감으로 내려쳐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이미 머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결국 그날 병원을 가서 20바늘을 꿰맸네요.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 우리 첫째한테는 미안할 따름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워낙에 이 아이는 자애성이 강하고 폭력성이 있는 애라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주변을 깨물거나 본인을 많이 깨물었어요. 그리고 그 최대 피해자가 바로 제 마누라였죠. 지 엄마를 그렇게 꼬집고 깨물어대서 제 마누라 몸에는 멍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몸이 성할 날이 없었죠. 그렇게 힘들게 하던 아이를 23살까지 열심히 키웠는데 결국에는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자폐아가 그렇게 평균 수명이 짧은지 처음 알았네요. 30대를 못 넘기고 죽는 자폐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내와 저는 항상 우리 아이만큼은 잘 넘겨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30을 못 넘겼고 23살의 예쁜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많이 상심을 했습니다. 힘들게 하는 딸이 없으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내는 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아내도 아이가 죽고 난 후 2년 뒤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 그때 심정이란 지금도 비통합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싶었던 아내가 사라지니 마음이 참 허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옆에서 많이 위로를 해주긴 했지만 그걸로는 제 마음이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첫째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빠, 많이 힘들죠. 우리 아빠 평생 우리 때문에, 막내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제야 겨우 엄마랑 큰 짐 덜고 행복하게 사시나 했는데, 엄마마저 일찍 가버려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게요. 둘째랑 내가 아빠한테 평생 효도하며 살 테니까 기운 내세요. 그래,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나한테는 이제 남은 건 너희 둘뿐이야. 그러니 얘들아,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나도 잘할게. 너희들 엄마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나도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와 큰아들은 그렇게 대화를 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사실 오늘 사연의 이야기는 우리 첫째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가 아니었으면 평생 아픔으로 지녔을 저만의 고통을 통폐하게 해결한 사연이니까요. 우리 첫째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닮아 참 착했어요. 남들만큼 많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때를 써본 적도 없었고 동생들을 잘 데리고 노는 착한 오빠이자 형이었죠. 게다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막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았기에
첫째나 둘째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었는데 이 첫째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과서나 책들이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였고 그 결과로 학교에서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상위권 성적의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겨서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로서는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런 아들이 어느덧 커서는 대기업으로 입사까지 하니 더 든든한 아들이 되었겠죠. 근데 이 녀석이 30대 중반이 넘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아들아, 너 왜 결혼을 안 하니? 너 정도면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그냥 일이 재밌어요. 아빠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말하던 녀석이 벼랑간 1년이 좀 넘은 시점에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와는 10개월 정도 만났다는데 인사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면 얼마나 괜찮고 좋은 여자일까 싶어서 당장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만남이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들은 저를 한 고급 식당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 자신이 만나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저는 원래 경비 일을 했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난 뒤에 곧바로 경비 일을 시작했고 경비 일을 하는 8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1년 동안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시간을 선사해준 인물이 바로 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이 여자였고요. 저는 이 여자가 저를 알아봤다는 걸 알았고 곧바로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인사 와서 왜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나? 고개 좀 들어봐요. 혹시 아가씨 나 알지 않아요? 알 것 같은데. 어? 아빠, 소영이 알아요? 아, 이름이 소영이었나? 소영 아가씨, 우리 입주민님. 나 예전에 일하던 그 아파트의 입주민 아니었나? 나 기억 안 나요? 와, 정말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아빠 일하시던 곳에서 소영이가 살았던 거예요? 세상 진짜 좁다. 그러게, 참 세상 일 모를 일이다. 어떻게 만나도 딱 이 아가씨를 만날 수가 있냐? 내가 경비원 생활 8년 하는 동안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일 그만둘 생각을 안 했었는데 딱 이 아가씨 하나 때문에 일 그만둔 것 아니겠니? 근데 이런 악연을 여기에서 이렇게 마주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본인이 스스로 사자 속으로 들어왔으니 내가 이 아가씨한테 고마워해야 할지 아님 때려 죽여야 할지 모르겠다. 네?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영이 때문에 경비를 그만두셨던 거예요? 악연이라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저의 말에 의아하다는 듯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고 제 말에 그나마 염치라는 것이 있었는지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더 푹 숙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그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이고 눈에 차지 않았죠. 그리고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분노감이 다시 올라오길래 더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 아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일어서 당장 일어나라. 나는 집에 가야겠다. 네? 아빠, 앉자마자 일어서라뇨. 둘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수영이하고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됐다. 내 귀한 자식 저런 망나니 같은 여자랑 결혼시킬 수 없다. 너도 포기하고 결혼 생각 접어라. 너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알고 만나는 거냐? 아주 TV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와도 하등 문제될 게 없는 인간이야 저 여자가. 아주 무섭고 못된 여자라고. 힘없는 사람 지 밑으로 깔고 보고 그냥 무조건 괴롭히고 무시하고 하나무인의 개념 상식이라고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바로 저 여자다.
너는 내가 좋은 대학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키웠으면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어디서 저런 애를 만나서는 여길 데리고 와, 데리고 오길. 그것도 결혼하겠다고. 나는 절대로 이 결혼 승낙 못하니까 당장 일어서라. 저는 속에서 나는 열불을 그대로 토해내고는 식당에서 나왔어요. 제가 많이 흥분해서 나오니까 아들도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고는 그 여자를 먼저 보내고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다시 경비원으로 일할 당시의 악몽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고 있던 아들놈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까지 따라오더군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주방에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고 그제서야 아들이 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빠, 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소영이랑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알아야 저도 아빠 말씀대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앉아봐라. 너도 들으면 놀랄 테니 물 한 잔 마시고. 저는 사실 그동안은 경비를 그만둔 계기를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도 본인들 인생 챙기며 사는 것도 바쁜데 괜히 저까지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신경 쓸 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혼자서만 모든 걸 알고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싫은 말이다. 네가 그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그 여자는 내가 아는 인간 중 최고의 망난이었다. 너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망난이었어. 저는 이렇게 운을 떼며 그동안 그 여자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한 아파트의 경비를 맡아 일을 시작하고 나서 7년 뒤에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첫 만남에서부터 저뿐만 아닌 그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는 경비원들에게 은근히 반말을 찍찍 내뱉었죠. 아저씨, 저기 내가 타고 들어온 차 있지? 저거 내 차니까 차량 등록해놔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다가 차키 맡겨놓을 거니까 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파킹하고. 그리고 우리 집 아파트 입구 있지? 거기가 딱 내가 원하는 자리니까 매일 저기에다가 파킹해놔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예? 아니 그게 무슨,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가씨 차 댄다고 저 자리를 매번 빼놔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차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합니까? 차량 등록을 해놓을 테니 본인이 직접 차 대고 필요할 때마다 차 빼가고 하세요.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중간중간 반말하는 것에도 놀랐는데 그 뒤로 나오는 말들은 정말 귀를 한번 파내고 들어야 하나 싶을 만큼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때도 한창 갑질에 대해서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던 때였는데 정말로 내 눈앞에 갑질을 하는 여자가 나타난 셈이라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요구들을 제가 들어줄 이유가 없었기에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야?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거 하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아저씨,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부자들 돈 받고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음 자기 위치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지. 아무리 경비라도 아가씨가 요구하는 건 들어줄 만한 수준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어떤 입주민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상식 없는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요구 들어줄 수 없으니 아가씨 차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등록은 해놓을 테니까.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아, 진짜 여기 경비원들 물이 왜 이래? 전에 살던 데가 딱이었는데 여기가 더 고급이라고 해서 이사 왔더니만 경비원들 물이 썩었잖아. 아이, 짜증나. 아저씨, 경비란 말이야. 자고로 알아서 길하면 기고 바닥 핥으라고 하면 핥는 게 경비인 거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뭐라고요? 아가씨, 아까부터 내가 진짜 참았는데 은근히 반말 찍찍해대고 개념 없는 소리 하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왜 그러는 거예요? 꼴에 또 어른 대접 받고 싶으신가 보네. 이봐요 아저씨. 이 아파트 경비면 내가 관리비 내는 돈으로 아저씨 월급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꼭 존대를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간에 늙은 것들이 문제라니까. 됐고, 내가 요구한 거 못하겠다고 한 거죠, 지금? 어디 두고 보자고. 당신 후회할 거야. 이 아가씨는 난생 처음 보는 유형의 인간이었어요. 다짜고짜 자신의 전용 주차구역을 맡아놓으라고 하더니 매번 그곳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키고 대기시키라는 요구한 것을 말을 따라주지 않았더니 급기야는 두고 보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두고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속으로는 그래, 내가 두고 보라는 사람 치고 무서운 인간 못 봤다 이야기하며 가볍게 넘겼죠. 하지만 그 뒤로 저는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 했고 그 여자 하나로 인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겨 정말 큰일을 치를 뻔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내 손으로 남의 인생도 모자라서 내 인생까지 박살나게 만들겠구나 싶어서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부터 정말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저에게 한 행동은 갑질 축에도 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상한 행동들을 해대더군요. 처음에는 아주 참을 수 없는 진상짓을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술을 자주 마셨는데 제가 야간 경비를 하는 날이면 꼭 술을 먹고 돌아와 경비실 앞에다가 끔찍한 짓을 벌여놓았어요. 그건 바로 오바이트를 해놓는 것이었죠. 그게 저랑 한바탕 하고 난 첫날 이후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조에 들어가 있는 날이면 경비실 안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파트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 경비실을 나섰는데 그날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밑에 느낌이 이상했어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에 당연히 바닥 볼 생각은 안 하고 옷을 추려입으며 나가고 있는데 순간 발 밑에서 미끌거리는 듯한 느낌이 쎄하게 다가왔죠. 뭐지 싶어서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경비 일을 하며 경비실 앞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고 누군가의 오바이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처음이었기에 그 아가씨의 짓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주민 중 한 명이 술을 진탕 먹고 실수를 했나 보다 싶어서 깨끗하게 치워놓았죠. 하지만 그 일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고 저는 경비실을 나갈 때마다 발밑을 확인하고 나가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공지를 띄워보기도 했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았어요. 우리 아파트는 경비실 앞에 CCTV도 없어 누가 그 짓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지 알 수도 없었죠.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문제로 한창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그 여자의 본격적인 갑질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택배로 갑질을 하던 사건입니다. 이 여자는 택배를 다른 집보다도 잘 시키곤 했었는데 문제는 그 택배를 죄다 경비실에다 맡긴다는 거였죠. 그리고는 어이없게도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거기 내 택배 와 있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그것 좀 우리 집에다가 가져다 줘요. 뭐요? 이번엔 차로 모자라 택배 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거요? 아, 택배도 안 된다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입주민이 필요하면 돕는 게 경비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택배가 꼭 필요한데 내려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좀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입주민이라면 바로 들어줬을 부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라서 들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몇 번 다른 입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었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여자한테만큼은 정말 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 여자만 안 해주기에는 저의 직업 윤리에 걸리는 것 같아 택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택배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기에 아무 말 않고 가져다 줬었고요. 근데 이게 또 권리로 느껴졌는지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 하더군요. 아저씨, 여기 우리 집에 지금 택배 박스들 쌓여 있거든? 이걸 좀 가지고 가요. 뭐요?
이번엔 또 택배 박스를 치우라고? 아가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요?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택배 몇 번 가져다 줬으면 됐지. 이번엔 뭘 또 그걸 치우라고 하는 거야? 당신 부모한테도 이렇게 행동하는가? 어? 저는 기가 차서 이번에는 바락바락 화를 냈습니다. 도저히 그 택배 박스를 가지러 오라는 소리에 응해주기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대 넘은 사람이 아무리 경비원이라고 해도 20대 여자 집으로 찾아가서 택배 박스 치워주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가요? 나이를 떠나서도 이건 내가 경비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생각에 이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또 골이 났는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로는 좀 잠잠한 듯 했습니다. 이 여자가 드디어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싶었죠. 택배를 가져다 달란 소리도 택배 박스를 치우란 말도 없이 조용하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여자가 오랜만에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는 택배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던 날이었어요. 조용한 날들을 잘 보내고 있었기에 저도 악감정을 많이 지운 상태였고 택배 박스도 순순히 잘 가져다 주었어요. 근데 일은 그 뒤에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할 일을 모두 마치고 경비실 안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다짜고짜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아저씨, 내 택배 하나 어쨌어요? 어쨌냐고? 예? 택배 박스 다 가져다 줬는데. 무슨 소리야? 중요한 거 하나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택배가 하나 없어졌다고요. 아침에 들어온 택배가 없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오후에 들어온 것까지 싹 가져다 줬는데 택배 회사에 확인해 본 거 맞아요? 택배가 다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얼마짜린데. 아저씨가 다 뜯어보고는 어디다가 숨긴 거 아니야? 당장 찾아내요. 당장 가지고 오라고. 이 여자는 또 바락바락 화를 내며 택배를 찾아오라고 소동을 피워댔고 아침에는 정말로 택배가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소동을 피워대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가씨? 왜 이렇게 소동을 피워요? 글쎄, 이 경비 아저씨가 내 택배 훔치고는 안 가져갔다고 우겨대잖아요. 그게 얼마짜리 시계인데. 당장 찾아내, 이 아저씨야. 글쎄, 택배가 아직 안 왔다고. 아침에 경비실로 들어온 택배가 없는데 뭘 어떻게 가지고 오란 겁니까? 택배 회사에 먼저 확인부터 해보세요.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다고, 이 아저씨야. 내가 문자 보여줘요? 어? 내가 지금 괜히 성질 내는 것 같아? 아저씨 진짜로 콩밥 한번 먹어볼래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젊은 여자 물건 훔쳐가려고 그래. 변태야 뭐야 이 아저씨? 이제는 급기야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가는 이 여자를 보며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놓친 것이 있나 싶어서 경비실 안을 샅샅이 다 뒤졌고 그 여자가 말하는 택배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없는데 여기 한번 전화를 좀 해봐요. 그 택배 기사한테 전화하면 뭐라도 나오겠지. 내가 글쎄 왜 전화를 해야 하냐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거 무조건 아저씨가 찾아내서 받아야겠으니까 지금 당장 내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서 어떻게든 물건 찾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뭐요? 아니,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뭘 나한테 찾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동영상 찍는 건 뭐고요? 아니, 막말로 아저씨가 자신 있으면 동영상 찍는 것도 거리낄 것 없는 거 아니에요? 괜히 지금 찔리니까 동영상도 못 찍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좋소. 그럼 내 동영상 찍을 테니 나도 지금부터 영상 찍습니다. 앞으로 아가씨랑 있는 일들은 하나하나 영상으로 다 찍어서 어떤 오해도 받지 않도록 내 처신 그렇게 하려니까 그건 말리지 마요. 알았어요? 좋아요. 그거야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내 택배나 똑바로 찾아내라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말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꼈지만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그 영상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도 이 여자와 연관된 모든 순간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외에 경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찍었어요. 혹여라도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가 오해받을 일이 생기면 어쩌나 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낮에 한바탕 여자로 인해서 소란을 피우고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택배 일은 내가 이번에 딱 한 번만 봐줄게요. 내가 선심 쓸 테니까 앞으로는 일 처리 똑바로 해요. 하고는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택배는 일단락이 된 건가 싶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다녀왔다던 그 택배 기사가 오늘은 다른 택배를 들고 찾아왔고, 경비실에 맡겨야 할 택배들을 옮기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저씨, 아니 도대체 1702호 그 여자 뭐예요? 아휴, 진짜 제대로 진상짓 하던데요. 예? 그 여자가 왜요? 아니, 어제 내가 분명히 1712호로 되어 있길래 택배 거기다가 가져다 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자기 택배 어쨌냐고 나한테 막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1702호라고 하길래 나는 1712호로 적혀 있어서 거기로 택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되려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호수를 잘못 썼으면 본인 잘못이지 왜 나한테 난리를 피우냐고요. 거기다가 경비실에다가 가져다 놓으라고 안 써 있었냐면서 그런 거 확인 전화하는 건 기본 아니냐면서 승질에 승질을 내는데 진짜 아우 열받아서 혼났어요. 택배 기사의 말에 의하면 이 여자는 본인의 택배 받을 주소를 잘못 써놓았고 원래는 경비실로 가져다 놓으라는 말도 써야 했는데 그 말도 안 써놓은 듯 했습니다. 그러니 택배는 당연히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걸 고스란히 본인 잘못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와서 화를 냈던 거였죠.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한 잔 타 마시면서 얘기를 잘하고 지냈던 택배기사였기에 저한테 이런 스스럼 없는 말을 해줬던 건데 저는 그 덕에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이 택배기사가 1702호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곧바로 동의를 구하고 영상을 찍었고 그 여자의 진상짓을 하나 모아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걸 잡을 수 있었죠. 저는 아무래도 그 오바이트 하는 범인도 좀 잡아야 할 것 같아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날부터 아들 녀석이 옛날에 사준 카메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경비실에다가 놓고는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못 가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며칠 후에 또 경비실에서 잠을 자고 밖에 나오는데 오바이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카메라부터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는 놀라운 인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입주 첫날 저에게 와서 진상을 벌였던 그 개념 없는 아가씨였고 이 여자는 오바이트를 하다가도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본인 손을 찔러서라도 더 심하게 개원했었어요. 첫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두고 보라는 말을 하더니 그게 이런 말이었나 싶어서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제가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봐요, 아가씨. 뭐야, 비켜요. 나 출근하는 거 안 보여요?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죠. 뭐래? 저 바쁘거든요? 아우, 비켜요. 아침부터 짜증나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오늘 새벽에, 그리고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경비실 앞에다가 오바이트 해놓은 거 아가씨잖아. 당장 저 앞에 있는 거 치우고 가쇼. 아, 뭐래니 또? 나 아닌데요? 저게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정말 어디까지 해야 이 여자의 끝이 보일까 싶어서 저는 점점 더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택배 사건 이후로
본인 스스로 민망하고 창피했는지 조용히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오바이트로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던 거였기에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죠. 자, 여기 이래도 발뺌할 건가? 여기 이렇게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도대체 왜 술 마시고 와서는 여기에다가 오바이트를 합니까? 할 짓이 그렇게 없어요? 전날 이사 와서 다짜고짜 두고 보라고 하더니만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안 갚음하고 택배도 원래는 본인이 잘못한 거였으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이 여자는 저의 카메라 영상을 보더니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저씨 진짜 무서운 아저씨네. 아저씨, 왜 남의 모습을 찍고 난리야? 경찰서 가고 싶어요? 내가 콩밥 먹여줘야 정신 차릴 거예요? 초상권 침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나 이러는 거야, 뭐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알면 무서워서 바로 빌빌거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서 감히 이따위 짓을 해? 당장 이 동영상 지워요. 안 그럼 콩밥 제대로 먹여줄 거니까. 이 여자는 되려 본인이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피워댔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질 제가 아니었죠. 신고해봐 어디. 분명 당신 입으로 앞으로 동영상 찍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었어. 당신 오늘부터 또 이 짓거리 하면 이 동영상들 내가 아파트 전체에다가 다 뿌려버릴 거니까 어디 신고해봐. 경비원이라고 사람 우습게 알고 막대하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언젠가는 꼭 당신한테 다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에이, 짜증나. 이놈의 아파트 괜히 이사 와서는. 지지 않고 반박하는 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여자는 순간 주춤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괜한 짜증을 부리며 그 자리를 떠났고 다행히도 그날 이후부터 오바이트를 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기에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종종 와서는 괜히 쓸데없는 걸로 시비를 걸며 욕하고 화를 내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다 찍어놨었어요. 하지만 그 증거들을 다 찍는다고 해서 그 여자의 갑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기에 저는 스트레스성 두통까지 일어나 매일 두통약을 먹으며 지내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또다시 터졌고 저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오바이트 사건이 있은 뒤로 딱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경비실로 들어왔어요. 택배 사건 이후로는 또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택배는 본인이 알아서 잘 가지고 올라갈 때였습니다. 택배가 없는 날은 째려보고 지나가거나 괜히 시비를 걸어서 성질을 냈었고 택배가 있는 날은 쌀쌀맞게 들어와 택배만 딸랑 가지고 가거나 또 시비를 거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또 무슨 트집을 잡아 성질을 부리려는지 택배를 가지고 가더니 저한테 또 말을 시키더라고요. 아저씨, 혹시 지금 나 봤어요? 택배 줍는 내 모습 봤냔 말이에요. 아, 무슨 소립니까 또. 아가씨 택배 줍는 모습을 보다니요. 아니, 내가 지금 택배를 들고 탁 일어서니까 아저씨 눈이 나를 향해서 있잖아요. 그게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건데 아저씨 변태야? 왜 남의 몸을 훔쳐봐요? 뭐라고요? 훔쳐보다니. 누가 누굴 훔쳐봤다고 그래요? 진짜 아가씨 나한테 왜 이럽니까 대체? 내가 아가씨를 왜 훔쳐봐요? 택배 잘 가지고 가나? 다른 택배랑 섞이진 않나? 그거 확인하려고 그쪽을 보긴 했겠지. 근데 아가씨를 내가 왜 훔쳐봐? 거봐, 나 보고 있었네. 진짜 이 아저씨 안 되겠네. 여자는 급기야 저한테 안 되겠다는 소리를 짓거리며 경비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벼랑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여기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아저씨가, 여기 변태 아저씨가 나를 경비실 안에서 음흉하게 쳐다봤어요. 누가 당장 신고 좀 해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경비실로 모여댔어요. 다들 웅성웅성거리며 무슨 소란인가 물어봤고 이 여자를 제가 훔쳐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파렴치 않을 보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음흉하게 쳐다봤다고 그럽니까? 택배 가지고 가길래 그걸 잘 가지고 가나 그쪽 방향을 봤었다고. 내가 아가씨를 왜 쳐다봅니까? 쳐다보길. 진짜 제발 그만 좀 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아저씨가 나를 쳐다봤으니까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안 봤다고요. 자, 여기 당신이 들어올 때부터 찍은 내 동영상이요. 이거 보면 알겠네. 저는 이 여자가 들어올 때부터 찍고 있었던 영상을 바로 함께 확인을 했고 역시나 제가 그 여자를 쳐다보는 듯한 모습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쳐다보는 방향이 여자와 함께 있는 택배이긴 했어서 그 여자는 그걸 보고 마구 우겨댔어요. 이봐, 여기 아저씨가 나보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아가씨를 보고 있는 거야? 좀 똑바로 봐봐요. 아,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아저씨 딱 걸렸어. 어디 두고 보자고. 이 여자는 또 두고 보라는 소리를 하며 자리를 떴고 그 이후로 여기저기 아파트에 제가 이 여자를 훔쳐본 변태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사람들은 저만 보이면 수군대기에 바빴고 결국에는 제가 해명을 하고 주변 경비원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동영상을 뿌려도 이건 이미 제가 파렴치한이 된 상황이었기에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군요. 저는 이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겨버렸고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간 그 여자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속에 저도 몰랐던 극한 분노가 올라오니 이러다 큰일 치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혼자 병원을 다니며 정신약까지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아들 녀석에게 해주었고 아들은 듣는 내내 경악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빠, 이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제가 아는 소영이가 한 게 맞아요? 전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 이 녀석아. 사람 볼 줄 그렇게 몰라? 저 정말 몰랐어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고 착하고 모난 부분 없이 맑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진짜 깜빡 속았네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그렇게 당한 줄도 모르고 아빠는 아무 걱정 말고 계세요. 제가 제대로 처리하고 해결할게요.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굳은 결의를 하면서 저한테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평소에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온 우리 아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아들에게서 정말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죠. 아빠, 저 파혼했어요. 그런 여자랑 결혼 생활 했다는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사람 볼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실체를 제가 제대로 알았어야 했는데 몰랐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아빠 대신에 제대로 복수해주고 왔습니다. 그래. 근데 너까지 깜쪽같이 속였으니 네가 할 리가 있었겠냐. 근데 복수를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아빠를 도둑으로 몰고 갑질에 갑질을 하고 파렴치한 인간까지 만들었다고 했죠? 그거 제가 다 갚아주고 왔어요. 이제 아빠 두 발 뻗고 주무세요. 아들 녀석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그 뒤에 그 여자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설명해준 상황들은 도저히 제가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어질고 바른 아이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알려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먼저는 가서 제가 알려준 상황들을 전부 맞냐고 물어봤답니다. 소영 씨, 나 아빠한테 다 듣고 왔어.
정말로 아빠한테 소영 씨가 한 짓 사실이야? 정말로 그랬어? 그게 있잖아. 사실이긴 한데, 근데 나 정말 이제는 안 그래. 자기가 나 겪어봐서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 거잖아. 내가 아버님께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할게. 다시는 안 그럴 거고, 예전에도 그렇게 행동했던 거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빌게. 그게 진짜로 다 사실이었단 말이야? 당신 진짜 구제불능이었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있었던 거야?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결혼 취소야. 다신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소리 하는 둥, 나 만나고 싶다는 둥 하지 마. 다시는 내 앞에도 우리 아빠 앞에도 찾아오지 마. 자기 정말 왜 그래?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진짜야. 제발 용서해줘. 어? 제발 나 한 번만 봐서라도 나 좀 용서해줘. 웃기지 마.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줘놓고는 용서해달라고? 그런 뻔뻔한 말이 아직도 나올 수 있다는 게 나는 신기하다. 됐고, 이 결혼도 우리 만났던 것도 다 무효니까 그렇게 알아. 아들 녀석은 매몰차게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는 소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내가 아는 여자는 더 뻔뻔하게 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 여자는 완전히 스토커처럼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결혼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급기야는 하도 난리를 피우니 이번에는 자신의 부모님까지 나서서 아들을 설득하려고 나섰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이야기해준 그 내용도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아들 녀석은 끝까지 그 여자를 만나주지 않고 있었고 그 와중에 그 여자가 하도 난리를 피우니 그 예비 장인어른이었던 상대방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통쾌하게 갑질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네, 지금 내 딸한테 갑자기 파혼하자고 했다면서 애가 지금 저 지경으로 망가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건 무슨 경우인가? 전에 우리 봤던 그 식당 있지? 자네가 인사하러 왔을 때 갔던 그 식당으로 7시까지 오게나. 아, 예. 아들은 예비 장인의 부름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스럽게 그쪽에서 전화가 왔었겠죠. 근데 그때 아들의 태도가 상당히 놀라웠어요. 자네,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인가? 내가 분명 7시까지 나오라고 하지 않았나?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왜 안 오는 거야? 저 안 나갈 건데요. 그리고 제가 파혼을 하기 전에 왜 파혼을 생각했는지 백 따님한테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거 들으면 절대로 나한테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들 녀석은 그 장인이 될 뻔한 사람에게 거의 갑질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예비 장인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여자도 어이가 없어서 파혼 이유를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을 던져주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벼랑간 제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그 갑질 영상이 아직도 있냐며 그걸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바로 찾아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그 상대방 부모에게 보냈었더라고요. 이거 보여주면서 물어보세요. 도대체 왜 파혼당한 거냐고. 그럼 친절하게 알아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그쪽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까지 보여주더군요. 그러고 나니 그 상대방에게서는 난리가 난 듯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에 제가 경비를 했을 때 쓰던 번호를 아직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 후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았더니 그걸로 전화를 했던 거였죠. 그 여자는 저를 찾아와서는 벼랑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평생 제가 살면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건희 씨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건희 씨 없으면 죽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자네가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그걸 용서해 달라고 하나. 내가 그날 이후로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그거 알면 절대로 용서해 달라고 못해. 진짜 가당치도 않는구나. 나는 절대로 내 아들 당신한테 못 내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리에 일어난 제 발을 붙잡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발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시라고요. 다시는 안 그래요. 진짜 안 해요. 이건 놔. 뭐 하는 짓인가? 저는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팔을 매몰차게 힘을 주고 털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거의 맥없이 풀려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매정하게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 뒤로도 또 몇 번이나 찾아오길래 제 아들은 다시는 이곳에 발 못 붙이게 한다며 제가 찍어놓은 모든 그 여자의 갑질하는 영상들을 가지고 가서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형사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지나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우리 아들이 늦게나마 다 알아봐주고 저 대신 한 번 더 복수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와 그 부모까지 이번엔 저와 아들에게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서 저나 아들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 나한테 했던 그대로 당하는구나 싶어서 통쾌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어리석은 젊은 여자는 결국에는 제 눈에 눈물 나게 만들다가 본인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끔찍한 기억인데 이제는 저도 통쾌하게 아들을 통해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속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복수는 지금 아들 녀석은 일에 몰두하면서 더 좋은 여자 만나겠다며 벼르고 있네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래도 될까 싶지만 그래도 기분이 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언제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잘 알고 사과할 줄 아는 현명하고 어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는 제 사연을 교훈 삼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